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합니다. 왜 하필 2%일까요? 왜 0%가 아니고 1%도 아니고 꼭 2%일까요? 그리고 왜 물가가 오르는 게 목표입니까?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2%는 1년에 2%입니다. 10년이면 20%입니다. 20년이면 40%입니다. 30년이면 60%입니다. 2025년에 1만 원이던 짜장면이 2055년에는 1만 8천 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조금 오르겠죠. 하지만 물가만큼 안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2% 물가 상승률의 진짜 의미입니다. 계획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늘은 2% 물가 상승률이 뭔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2%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라는 건 1년에 물가가 2% 오른다는 겁니다. 2025년에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2%가 오르면 2026년에는 5,100원이 됩니다.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100원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을 보겠습니다. 2025년 5,000원이던 커피가 2035년에는 얼마일까요? 6,095원입니다. 1,095원이 오른 겁니다. 22% 오른 거죠. 20년을 보겠습니다. 2045년에는 7,430원입니다. 2,430원이 올랐습니다. 거의 50%가 오른 겁니다. 30년을 보겠습니다. 2055년에는 9,050원입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프로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매년 2%씩 오릅니다. 김희프로 씨는 기뻐합니다. 월급이 매년 오르네. 10년 후 2035년 월급이 488만 원입니다. 88만 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하지만 물가도 22% 올랐습니다. 2025년에 4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을 2035년에는 488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20년 후 2045년 월급이 595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대박! 하지만 물가도 50% 올랐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똑같습니다. 아니, 살짝 나아졌을 뿐입니다. 30년 후 2055년 김희프로 씨는 60대입니다. 월급이 724만 원입니다. 처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5년에 400만 원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2% 물가 상승률의 함정입니다. 첫 번째 진실, 2%는 정부가 정한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물가가 자연스럽게 2% 오르는구나. 아닙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2%를 목표로 정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목표가 2%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도 2%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2%입니다. 일본은행도 2%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2%를 목표로 합니다. 왜일까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물가가 적당히 올라야 한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내일 물건값이 싸지면 오늘 안 사고 내일 사지. 이렇게 생각해서 소비를 미룬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적당히 오르면 어떨까요? 내일 더 비싸질 거야. 오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가 적당히 오르길 원합니다. 그 적정 수준이 2%라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경재 씨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 물가 상승률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1990년대 뉴질랜드가 처음 2%를 목표로 정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한 겁니다.
즉, 2%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정한 목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2%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계산 방법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지수 CPI로 물가를 측정합니다. 50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쌀, 달걀, 커피, 버스비, 전기료 등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빠져 있습니다. 집값은 물가에 포함 안 됩니다.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집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둘째, 비중이 이상합니다. 쌀 가격과 집값이 똑같은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쌀에 월 10만 원 쓰고 집에 월 100만 원 씁니다. 10배 차이인데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셋째, 품질 개선을 반영합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작년과 같아도 성능이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상하죠? 대전에 사는 30대 이실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지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0년 월세 8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총 160만 원. 2025년 월세 100만 원 25% 상승, 식비 70만 원 40% 상승, 교통비 25만 원 25% 상승, 통신비 12만 원 20% 상승, 총 207만 원. 5년 동안 47만 원이 올랐습니다. 29% 오른 겁니다. 1년에 5.8%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물가 상승률 연 2%입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실재 씨는 화가 납니다. 정부는 2%라는데 내 체감은 6%야. 거짓말하는 거 아냐? 거짓말은 아닙니다. 계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셈이죠. 세 번째 진실, 2%는 저축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1%입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1년 후 이자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2% 올라서 1억 원의 가치가 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번 돈은 100만 원입니다. 1%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세금을 뗍니다. 이자 소득세 15.4%입니다. 300만 원의 15.4%는 46만 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4만 원입니다. 0.54%입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김저축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금리 3%입니다. 안전하게 불리자. 5년 후 2025년 통장을 봤습니다. 1억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벌었네. 하지만 물가가 10% 올랐습니다. 2020년에 1억 원은 2025년에 1억 1,000만 원 가치입니다. 실제로 번 돈은 5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500만 원.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세금 떼기 전입니다. 세금 떼면 더 적습니다. 김저축 씨는 실망합니다. 5년 동안 1억을 묶어뒀는데 500만 원? 반면 인천에 사는 50대 이투자 씨는 달랐습니다. 2020년에 1억 원으로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5년 후 2025년 그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벌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빼도 4천만 원입니다. 김저축 씨의 8배입니다. 2% 물가 상승률은 저축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투자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요. 네 번째 진실, 2%는 빚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2020년에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금리 3%입니다. 5년 후 2025년 물가가 10% 올랐습니다. 2020년에 3억 원은 2025년에 3억 3천만 원 가치입니다. 하지만 빚은 그대로 3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집값도 올랐습니다. 3억 원이던 집이 4억 원이 됐습니다. 1억 원 벌었습니다.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박비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집을 샀습니다.
5억 원입니다. 본인 돈 2억 원, 대출 3억 원입니다. 2025년 그 집이 7억 원입니다. 2억 원 올랐습니다. 빚은 그대로 3억 원입니다. 박비 씨의 순자산은 2억 원에서 4억 원이 됐습니다. 2배가 된 겁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40대 최영금 씨는 빚이 없습니다. 2020년에 2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었습니다. 2025년 통장에 2억 3천만 원 있습니다. 이자를 받아서 3천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10% 올라서 실질 가치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2천만 원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박비 씨는 2억 원 벌었습니다. 최영금 씨는 2천만 원 벌었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2% 물가 상승률은 빚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현금 가진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 2%는 정부의 빚을 줄여줍니다. 대한민국 정부 빚이 120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으로는 1200조 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1176조 원입니다. 24조 원이 줄어든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가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200조 원이 줄어든 겁니다. 누구 돈으로 빚을 줄인 걸까요? 국민 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대전에 사는 경제학자 정진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 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국민 몰래 빚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빚의 실질 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오르는구나 생각하지 정부가 빚을 털어내고 있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2020년 정부 빚이 1000조 원이었습니다. 2025년 1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10% 올랐습니다. 실질 가치로는 2020년에 1100조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100조 원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200조 원을 더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조 원만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100조 원은 물가 상승으로 녹아 없어진 겁니다. 누구 돈으로? 국민 돈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2%는 월급쟁이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월급은 물가보다 천천히 오릅니다. 물가가 2% 오르면 월급은 1.5% 정도 오릅니다. 10년 후 물가는 22% 올랐는데 월급은 16% 올랐습니다. 실질 월급이 줄어든 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월급 씨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월급이 36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60만 원 올랐습니다. 20%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네. 하지만 물가는 25% 올랐습니다. 2015년에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을 2025년에는 375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월급 씨의 월급 360만 원으로는 2015년 수준의 생활을 못합니다. 실질 월급이 줄어든 겁니다. 김월급 씨는 생각합니다. 왜 월급은 오르는데 생활은 더 힘들어질까? 이유가 바로 2% 물가 상승률입니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강남에 사는 50대 이자산 씨는 2015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그 아파트가 10억 원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100% 오른 겁니다. 물가는 25% 올랐는데 아파트는 100% 올랐습니다. 이자산 씨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김월급 씨는 10년 동안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자산 씨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산입니다. 월급쟁이는 가난해지고 자산 보유자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 물가 상승률의 진짜 효과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 2%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을 0%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현대 경제는 빚으로 돌아갑니다. 정부 빚, 기업 빚, 가계 빚, 모든 게 빚입니다. 빚은 이자가 붙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물가가 올라야 합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경제가 안 성장합니다. 경제가 안 성장하면 빚을 못 갚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야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경제학 교수 최시스템 씨는 말합니다. 현대 경제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물가 상승이 페달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2%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계속됩니다. 100년 후 물가는 지금의 7배가 됩니다. 지금 1만 원인 짜장면이 100년 후에는 7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는 7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짜장면이 1만 원이었대.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월급도 7배일까요? 아닙니다. 4배에서 5배 정도일 겁니다. 실질 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을 많이 가지지 마세요. 현금은 매년 2%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이면 20%, 20년이면 40% 떨어집니다. 비상금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세요. 나머지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자산을 사세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자산은 물가 상승률을 이깁니다. 물가가 2% 오르면 자산은 5에서 10% 오릅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박자산 씨는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6억 원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물가는 20% 올랐는데 아파트는 100% 올랐습니다. 박자산 씨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빚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빚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단, 자산을 사는 빚만 내세요. 소비하는 빚은 나쁜 빚입니다. 집을 사는 대출은 좋은 빚입니다. 차를 사는 대출은 나쁜 빚입니다. 여행 가는 대출은 최악의 빚입니다. 네 번째, 월급만 믿지 마세요. 월급은 물가를 못 이깁니다. 월급만으로는 가난해집니다. 투자 수입을 만드세요.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사업 수익 등입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이복 수입 씨는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 부동산 임대료로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수입이 월 800만 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여유롭게 삽니다. 다섯 번째, 계속 공부하세요. 경제를 이해해야 살아남습니다. 2% 물가 상승률이 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뉴스를 보세요. 경제 유튜브를 보세요. 지식이 곧 돈입니다. 여섯 번째, 소비를 줄이지 말고 수입을 늘리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절약해야지. 틀렸습니다. 절약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월급을 올리거나 투자 수입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거나 수입이 물가 상승률보다 빨리 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 물가 상승률의 진짜 의미. 정부가 계획적으로 정한 목표입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2%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빚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정부의 빚을 줄여줍니다. 월급쟁이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현금을 최소화하세요. 자산을 사세요. 부동산, 주식, 금.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자산 구매요. 월급만 믿지 마세요. 투자 수입 만들기. 계속 공부하세요. 소비를 줄이지 말고 수입을 늘리세요. 2%는 국가의 계획된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 월급만 받는 사람, 저축만 하는 사람입니다.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 빚을 진 사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현금을 버리고 자산을 사세요.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세요. 월급만 믿지 말고 투자 수입을 만드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2%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현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둡니다. 물가가 오르는 줄 모르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부자들처럼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